단 3시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카리브해에 뜨거웠던 그날 밤, 쿠바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 김성철 서기관과 그의 여대생 딸, 김미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생포하라. 북한 당국은 즉각 쿠바 보안부대를 압박하며 지령을 내렸죠. 이 부녀의 탈출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북한 대외 공작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정권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의 추격대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카리브해에서 3시간, 단 3시간 만에 말이죠. 북한은 분노하게 만든 한 외교관의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머나먼 쿠바에서 탈북자 부녀가 겪은 위험천만했던 탈북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쿠바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태어나던 간부 집안의 자식으로 자랐죠.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이 되어 조국을 빛내라는 말을 들으며 컸어요. 그렇게 꿈꾸던 외교관이 되어 카리브해의 섬나라 쿠바로 파견된 건 40이 넘어서였습니다. 아바나의 아침은 화려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따라 출근하면 현지인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부에노스 디아스 세뇨르. 정장 차림의 저를 보며 그들은 존중의 눈빛을 보냈죠. 북한 외교관이라는 신분은 이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지나 3층 사무실로 올라가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외교 업무였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현지 기관과 연락하고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업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화벌이. 그것이 우리 외교관들에게 주어진 숨겨진 임무였죠. 딸 미란이는 22살에 저와 함께 아바나로 왔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덕분이었어요. 아버지 쿠바에 가면 제대로 된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겠어요. 설레는 목소리로 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죠. 대사관 근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거리에선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웃으며 살아갔죠. 하지만 저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감시에 눈초리가 있었으니까요. 대사관 안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양에 보고되었어요.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본국에서 요구하는 외화 할당량도 적당한 수준이었죠. 현지 기업들과의 합법적인 무역 업무를 통해 목표액을 채울 수 있었어요. 저는 성실한 외교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본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외화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할당량이 2배, 3배로 늘어났죠.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대사관 1등 서기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철 동무 평양에서 독촉이 왔네. 이번 분기 목표액을 못 채우면 문제가 생길 거야. 차가운 말투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쿠바 기업인들 돈 많은 사람들 많아. 자네가 알아서 해.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뇌물이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고 싶어하는 쿠바 사업가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외교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패였어요. 동무 우리가 무슨 선택권이 있나. 평양의 명령이네. 1등 서기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본국 소환 그리고 숙청.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게 뻔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바나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옆방에서는 딸이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이는 이곳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저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뜯어내야 하는 수구먼에 불과했어요. 조국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쿠바 사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북한과의 거래를 원하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말끝을 흐렸죠.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봉투가 오갔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을 때마다 양심이 찔렸죠. 하지만 평양은 만족했어요. 이번 분기 외화 실적이 좋군. 성철 동무 계속 이렇게만 해주게. 칭찬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부패할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양심은 무뎌졌고 그저 할당량을 채우는 기계가 되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외교관의 삶인가? 어느 토요일 오후 딸과 함께 아바나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미란이가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곳이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저는 딸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미란이는 평생 그 체제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감시받고 통제받고 자유 없이.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변해 있었죠. 생기가 없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패를 일삼는 사람.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땐 아직 명확히 알지 못했죠. 단지 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오는 암호 전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외화 목표액 미달시 책임 추구. 다른 동무들은 달성하는데 성철 동무만 못하는가?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들이었죠. 그에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어요. 쿠바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바나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졌고 경제는 마비되었어요. 하지만 평양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동무들,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다. 대사관 회의에서 1등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본국 상황이 더 어려워졌네. 외화가 절실하다는 거 알지? 지금이야말로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옆에 앉은 보이부 요원이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봤죠. 감시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는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만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질문할 수 없었죠. 질문은 곧 불만이고 불만은 곧 반역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란아, 요즘 평양 소식 들어봤니?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사관에서 뉴스 통제하잖아요. 아버지는 뭐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왜 이렇게 혹독한 압박을 받는지. 다음 날 암호 전문이 또 왔습니다. 성철 동무 이번 달 할당량 3만 달러 추가. 반드시 달성할 것. 손이 떨렸어요. 3만 달러. 합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으라는 명령이었죠. 노골적으로.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쿠바 사업가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기라 되면 접촉이 어려웠지만 그게 오히려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기엔 좋았습니다. 의료 물자 수입 허가를 빨리 받고 싶으시죠? 특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한 거래였어요. 봉투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사업가들은 급했으니까요. 마스크, 의료 장비, 약품. 코로나 시기에 이런 물건들은 금이었죠. 북한과의 거래 승인을 받으려면 저를 거쳐야 했어요. 저는 그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양심은 점점 더 무뎌졌죠. 아버지, 요즘 피곤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평양에서 소환장이 오는 꿈, 숙청당하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괜찮다.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매일 뇌물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외교관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해 여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2등 서기관이 탈북했다는 거예요. 대사관 내부는 발칵 뒤집혔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동무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다. 대사가 직접 나섰어요. 배신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서로를 감시해야 하네. 옆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동료를, 친구를. 보이부 요원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휴대폰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누구와 연락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인터넷 사용 기록도 확인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쿠바인지 평양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어느 날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니? 그냥요. 쿠바는 좋은데. 대사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다들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자유로운 쿠바 한복판에 있는 작은 감옥, 그게 바로 북한 대사관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뇌물을 받고 감시받고 두려움 속에서. 언젠가는 저도 숙청될 수 있었어요. 할당량을 못 채우거나 보이부가 제 거래를 문제 삼으면, 아니면 누군가 저를 고발하면. 더 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아직 젊었어요. 25.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았죠. 이 아이를 이 체제 안에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감시받고 통제받고 자유 없이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잠 안 자세요? 미란이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커피 타왔어요. 딸이 건넨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딸의 마음도 느껴졌죠. 미란아, 혹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그런 삶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 돌아가면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제받는 삶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버지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했으니까요. 벽에도 기가 있었어요. 대사관 숙소엔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결심이 섰습니다. 명확하진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어요. 국경도 막히고 감시도 느슨해졌죠.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새벽 3시에 걸려왔습니다. 평양에서였어요. 성철 동무, 지금 즉시 본국으로 복귀하라. 차갑고 짧은 명령이었죠.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지시사항은 곧 전달될 것이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새벽 소환. 이유를 말하지 않는 복귀 명령. 좋은 징조가 아니었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나를 고발했나? 뇌물 거래가 들킨 건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자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성철 동무의 외화 관리에 중대한 문제 발견. 조사 필요. 즉시 귀국하여 해명할 것.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받은 뇌물이 적발된 건지 아니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게 문제인지. 더 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연좌제. 북한에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죠. 미란이도 위험했습니다. 제 딸도 함께 숙청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가 창백한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딸의 얼굴도 하얘졌죠. 왜요? 갑자기? 모르겠다. 조사를 받아야 한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미라나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 위험할 수 있어.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평양이 요구한 걸 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구나. 모순이었어요. 명령대로 했는데 처벌받는 것. 그날 대사관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제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 북한에선 조사 대상자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성철 동무 잠깐. 보이부 요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동무가 받은 돈 전부 보고했나? 직설적인 질문이었죠. 네, 물론입니다. 모두 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안 맞는다는군. 보이부 요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동무가 사업가 김아무개한테서 5,000달러를 받았지. 하지만 보고는 3,000달러만 했어. 나머지 2,000달러는 어디 갔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지었어요. 저는 5,000달러를 전부 보고했었죠. 하지만 누군가 정보를 조작한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닙니다. 저는 전액을 보고했습니다.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있네. 동무는 당과 국가를 배신했어. 개인 착복이야. 이건 중대한 범죄지.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경쟁자일 수도 있고 제자리를 탐내는 사람일 수도 있었죠. 북한 사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에게 밀려날 수 있는. 귀국 항공편은 사흘 후다. 준비하게. 보이부 요원이 말했어요. 사흘. 딱 사흘만 있었습니다. 그 후엔 평양행 비행기에 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조사실이었죠. 고문 자백 강요 처형.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바나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걸어 다녔고 카페에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세상에 속하지 못했죠.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미란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평양으로 가야 한다. 안 돼요. 딸이 소리쳤어요. 가면 안 돼요, 아버지. 평양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어요. 조사라는 이름의 숙청을.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미란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내렸다. 평양엔 안 갈 거야. 딸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탈북이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딸은 숨을 죽이고 저를 봤습니다. 탈북이요? 하지만 어떡해요? 여기는 쿠바예요. 한국까지 어떻게 가요? 방법이 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죠.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 영사관으로 가는 거야. 위험해요,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알아.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넌 아직 젊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두려웠어요. 탈북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죠. 실패하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가도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를 향해 도전하는 게 나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함께 가요. 어디든.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흘. 우리에겐 딱 사흘만 있었어요.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위험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흘, 72시간.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첫 번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탈북에는 큰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 비용, 교통비, 숙박비.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죠.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은밀하게 챙겨뒀던 겁니다. 북한 체제를 위해 쓸 생각이었는데 이제 탈출 자금이 되었어요. 1만 달러. 숨겨둔 돈을 세어봤습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시작할 순 있었어요. 미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이걸로 멕시코까지 갈 수 있어요. 해봐야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일단 아바나에서 멕시코시티까지 항공편을 구하자.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두 번째 문제는 여권이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대사관에서 즉시 알아챌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미란이의 일반 여권이 있었죠. 제 것도 개인 여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 검사가 느슨해졌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평소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세 번째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보이부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매일 출근해야 했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받았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어요? 퇴근 후 미란이가 물었어요. 별일 없었어. 서류 정리하고 인계 작업하라고 했지. 귀국 준비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보이부 요원이 하루 종일 저를 감시했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서류를 보는지. 숨이 막혔죠. 하지만 티를 내선 안 됐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하고 브로커 정보를 찾았어요. 다크웹을 통해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했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즉시 숙청이었어요. 미라나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 딸에게 지시했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그리고 현금. 그게 다야. 무거우면 의심받아. 사진은요? 딸이 앨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들. 안 돼.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담아. 짐이 많으면 들킬 수 있어. 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죠. 앨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사진들,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 모두 버려야 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멕시코시티 도착하면 연락하라. 미국 국경까지 안내하겠다. 비용은 1인당 5,000달러. 1만 달러.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출발합니다. 답장을 보냈죠. 아버지, 정말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미란이가 걱정했습니다. 브로커들 사기꾼 많다고 들었어요. 모르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린 선택권이 없어. 믿고 가는 수밖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평양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아니, 탈 뻔했죠. 우리는 오늘 밤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성철 동무, 짐 다 쌌나? 1등 서기관이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죠. 평양 가서 잘 해명하게. 억울한 게 있으면 당당히 말하고. 빈말이었습니다. 해명 기회 같은 건 없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사람들이었어요. 동료였지만 친구는 아니었죠.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관계. 오후 5시 퇴근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봅시다. 보이부 요원이 말했어요. 새벽 6시 비행기니까 4시까지 공항에 나오게.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내일 공항에 저는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이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작은 배낭 하나씩. 그게 우리가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딸이 물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죽을 만큼. 하지만 말할 순 없었죠.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저녁 8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죠. 대사관 숙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돌아보지 마. 미란이에게 말했어요. 딸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미란아. 우린 자유를 향해 가는 거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세 마르티 국제공항. 평소엔 붐볐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산했어요. 그게 다행이었죠. 덜 눈에 띄었으니까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멕시코 시티행 2자리요. 여권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죠.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탑승권이에요. 여권과 탑승권을 돌려줬어요.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매 단계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일주일 후요.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돌아올 생각 따윈 없었어요. 이건 일방통행이었죠.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 비행기를 타면 쿠바를 떠나는 겁니다. 북한 대사관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줄을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행기로 가까워졌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우리 정말 해내고 있어요. 미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네, 해내고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바나가 멀어졌어요. 밤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죠.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저와 미란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 하지만 그땐 이미 우린 멕시코에 있을 겁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의 첫 발을 뗀 거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 시티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여행 목적은? 관광입니다. 어디 머물 예정입니까? 호텔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호텔 예약도 없었고 관광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이곳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가야 했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국 허가. 숨을 내쉬었어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공항을 나오자 따뜻한 공기가 맞았습니다. 멕시코의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택시 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했고 가족들이 만나 포옹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죠. 아버지, 브로커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미리 받아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쿠바에서 왔습니다. 약속한 사람이에요. 아, 도착했군. 공항 밖 주차장으로 와. 검은색 밴이 있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건지 사기꾼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밴이 보였어요. 창문이 검게 틴팅되어 있었죠. 차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당신들이 북한에서 온? 남자가 물었습니다. 영어였어요. 네, 맞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건넸죠. 1만 달러. 남자가 돈을 세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땀이 흘렀어요. 좋아. 다. 밴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중년 남성.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 미국 국경까지는 이틀 걸린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숨어서 가야 해. 멕시코 경찰한테 걸리면 끝이야.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송환.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평양으로 끌려가면 기다리는 건 처형이었죠. 조용히 있어. 말 많이 하지 마. 브로커의 경고였습니다. 벤이 출발했어요. 멕시코 시티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멕시코가 펼쳐졌습니다. 사막, 작은 마을들, 선인장. 낯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죠.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 화장실을 갔고 간단히 먹을 것을 샀어요. 브로커는 계속 경계했습니다. 빨리 해. 오래 머물면 안 돼. 미란이는 지쳐 보였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조금만 참아, 미란아.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은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외진 곳이었어요. 오늘 밤 여기서 자. 내일 새벽에 다시 출발한다. 브로커가 방 하나를 내줬죠. 방은 좁고 낡았습니다. 침대 2개,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감사했죠.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미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잘하고 있어. 이미 쿠바를 떠났잖아. 반은 성공한 거야.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고 한국 영사관까지 가야 했죠. 매 순간이 위험이었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성철 동무 어디 있나? 대사관이었습니다. 1등 서기관의 목소리였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을까? 동무 지금 즉시 돌아오게.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오면 선처하겠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처라니. 거짓말이었죠.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생각해봐. 딸도 있잖아. 딸 앞날은 생각 안 하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동무 어머니, 동생들 말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좌제. 제가 탈북하면 북한의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을 거예요. 어머니는 70이 넘으셨고 동생들도 있었죠. 최후 통첩이야. 이틀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책임을 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 자유를 위해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아버지, 무슨 전화였어요? 미란이가 물었죠.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 돌아오면 평양에 있는 할머니와 삼촌들이 처벌받는데. 미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돌아가야 해요. 아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둘 다 죽어. 그리고 어차피 가족들도 처벌받을 거야. 북한은 그런 곳이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선 탈북자 가족은 무조건 처벌받았어요.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이미 우리가 사라진 순간부터 가족들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미안해, 미란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선택이에요. 자유를 위한 선택이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동생들. 저 때문에 고통받을 사람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죠. 그건 포기였어요. 삶을 포기하는 것. 새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 출발한다. 다시 벤에 탔죠. 북쪽으로 미국 국경을 향해.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풍경이 변했어요. 사막이 더 넓어졌고 마을은 드물어졌죠.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지? 저게 국경이야.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선이었죠. 오늘 밤 넘는다. 브로커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경비가 삼엄해. 조심해야 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추방. 아니면 죽음. 해가 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향해. 운명을 향해. 긴장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국경 근처 언덕에 숨어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혔어요. 철조망 너머로 미국 땅이 보였죠. 그렇게 가까웠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순찰대가 지나간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서 차량의 불빛이 움직였죠. 저들이 지나가면 우린 뛴다. 5분밖에 시간이 없어. 6분. 300초. 그 안에 철조망을 넘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란아, 내 뒤를 따라와. 절대 떨어지지 마.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딸도 무서운 거였죠. 순찰 차량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내려가 철조망으로 향했죠. 수미터까지 찼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지만 넘어지면 안 됐어요. 계속 달렸죠. 미란이의 숨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어요. 여기. 브로커가 펜치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제각제각. 쇠 끊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들킬까 봐 두려웠어요. 통과해.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 명씩 기어서 지나갔어요. 중국인 여성이 먼저, 그 다음 중년 남성. 그리고 미란이. 빨리 아버지. 딸이 반대편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했죠. 옷이 찢어지고 손이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계속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다시 달렸죠. 이번엔 미국 땅에서. 어둠 속을 맹렬히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불빛이 다가왔죠. 경비대다. 뛰어.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스타프. 스타프 라이트 대어. 영어였어요. 미국 경비대였죠. 멈추지 마.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계속 뛰어.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달렸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이었어요.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죠. 저기 도로가 보여. 이 앞쪽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로커의 동료였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 차에 뛰어올랐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죠. 뒤에서 경비대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추격전이었어요. 차는 미친 듯이 달렸죠. 급커브를 돌고 작은 길로 빠졌습니다. 고개 숙여. 운전사가 소리쳤어요. 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죠.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뒤에 추격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따돌린 겁니다. 성공이야. 브로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민국에 잡히면 구금될 수 있어. 한국 영사관까지 가야 해.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텍사스를 지나 뉴멕시코로. 밤새 달렸어요. 새벽이 되자 작은 마을에 도착했죠. 여기서 내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야. 여기서 샌디에이고까지 버스 타. 한국 영사관이 거기 있어.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린 국경도 못 넘었을 겁니다. 행운을 빌어.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버스 정류장에 남겨진 우리. 피곤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표 2장 주세요. 샌디에이고까지.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미란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린 살아남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죠.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어머니, 동생들. 그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미안해, 엄마. 미안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넌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샌디에이고행.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는 버스에 올랐죠. 창밖으로 미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사막, 높은 산맥, 작은 마을들. 자유의 나라였어요. 여기선 누구도 우릴 감시하지 않았죠.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었어요. 햄버거를 사 먹었죠.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어요. 아버지,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공부. 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한국 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저녁 무렵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바다가 보였죠. 태평양이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이 한국이었어요. 한국 영사관을 찾아야 해.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죠. 한국 영사관으로 가주세요. 유코리언?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예스. 대답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북한 사람이지만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깃발. 자유의 상징이었죠. 저기 가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미란이가 물었어요. 아니,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손을 잡고 영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직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걸었죠. 몇 분 후 다른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멕시코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자유를 향한 여행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영사관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 저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있으십니까? 여권을 건넸습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이었죠. 직원이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쿠바 대사관 서기관이셨군요. 언제 탈북하신 겁니까? 사흘 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양에서 소환 명령이 내려왔어요. 숙청될 위기였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따님도 함께? 네. 딸 미란입니다. 미란이도 여권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먼저 국정원과 연락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와 조사가 필요해요.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임시 숙소를 제공해 드릴게요. 안전한 곳이니 걱정 마세요. 안전.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쿠바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항상 쫓기고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영사관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가 2개 있었고 부엌과 화장실도 있었죠. 아버지, 여기서 며칠 있는 거예요? 응, 한국 가기 전까지. 짐을 풀었어요. 가진 게 얼마 없었죠.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은 돈 조금.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며칠 만에 샤워였죠. 물줄기가 피로를 씻어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이 보였죠. 일주일 사이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벤에서 버스에서 딱딱한 의자에서 잔 며칠이었죠. 제대로 된 침대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옆 침대에서 미란이가 물었어요. 자유로운 곳이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북한이랑 많이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지. 감시도 없고 배급 체제도 없어.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겁나요, 아버지? 그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딸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평생 통제받고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4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 끝났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모레 출발입니다. 드디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탈북자 보호시설에 먼저 가실 겁니다. 조사받고 교육 받으시면 돼요. 몇 개월 정도 걸려요. 하나원 말씀이시죠?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거치는 곳. 네, 맞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디에이고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미란이도 깨어 있었어요. 아버지, 북한에 있는 할머니 생각나요. 나도 그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그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탈북해서.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미란아. 우린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곳에 남았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이기적인 선택이었지만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다음 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배웅 나왔어요. 잘 가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이분들 없었으면 우린 길을 잃었을 겁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안내했죠. 반가운 언어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미국이 멀어졌어요. 태평양 위를 날았죠. 13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하얀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솜사탕 같았습니다. 아버지, 꿈 같아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쿠바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 꿈만 같지. 일주일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교관에서 탈북자로. 쿠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한국 음식이었죠.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진 영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었죠.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사랑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보였어요. 산과 건물들, 도로들. 처음 보는 땅이었지만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같은 민족의 나라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도착했다. 한국에 왔어. 미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아버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넓고 깨끗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자유롭게. 저쪽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안내했죠. 특별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탈북자 전용입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환영합니다. 직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기 차가 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한국의 도로를 달렸죠. 고속도로 터널 다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긴 자유의 나라. 우리가 꿈꾸던 곳. 긴 여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어요. 건물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기서 석 달 정도 지내시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미란이와 따로 떨어진 게 아쉬웠지만 여성동과 남성동이 분리되어 있었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쫓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침대에 편히 누워 있었죠.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역사, 경제체제, 법률, 문화. 배울 게 산더미였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 지도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선택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장 경제예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 선택, 책임. 새로운 개념들이었어요. 어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며칠 후 미란이를 만났습니다. 식당에서였어요. 아버지, 딸이 달려와 안겼어요. 어때, 적응 잘 되니?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쿠바에서 본 불안한 표정은 사라졌죠. 한국말이 조금 달라요. 북한이랑.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무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친구라고 해야 한대요. 그래,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 북한에선 몰랐던 것들이었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실 겁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일들, 북한에 남긴 가족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상담사는 친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 쏟아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나는 날이었죠.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와 미란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님의 말씀이었어요. 힘든 길을 오셨죠. 하지만 이제 자유롭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울었죠. 감격이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김성철, 김미란. 우리 이름이 불렸어요. 단상에 올라갔죠. 증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축하합니다. 새 출발하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임대 지원도 해줬어요.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자유로운 공간.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미란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짐을 풀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옷장에 옷을 넣고 책상을 배치했죠. 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어요.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사왔죠. 원하는 걸 사면 돼요. 배급표 없이? 미란이가 신기했습니다. 그래,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죠. 맛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취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교관 경력이 있었지만 쓸모없었어요. 북한 외교관이라는 이력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무역 회사에서 일하면 어떨까?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어요. 쿠바 경험도 있었죠. 중남미 무역 담당자를 찾는다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떨렸어요. 북한에서 오셨군요. 어떻게 한국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탈북 이야기를, 쿠바에서의 경험을. 합격입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첫 직장을 얻은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미란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죠.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딸의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아버지. 탈북하길 잘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적응이 쉽진 않았어요. 여전히 낯선 것들이 많았죠.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 복잡한 지하철, 경쟁적인 사회.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감시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였어요. 가끔 북한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동생들.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죄책감이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미란이는 잘 적응했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교관 하고 싶어요. 진짜 외교관.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한국 외교관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꿈꿨던 것. 진정한 외교관. 딸이 그 꿈을 이루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 꼭 이뤄라. 아버지가 못한 일 내가 해.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죠. 주말엔 딸과 함께 영화 보고 맛있는 것 먹어요. 특별할 것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자유롭고 평범한 삶.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북한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적응 중이에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딸도 저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죠.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존엄성, 선택권, 미래, 그리고 희망.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인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겁니다. 지켜야 할 가치죠. 저는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